바이킹 시대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약탈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사시는 잔혹한 습격, 대담한 해상 탐험, 세계 무역, 그리고 유럽을 새롭게 정의한 깊은 북유럽 신화를 결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의 뿌리, 전투, 여정, 신을 탐구해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작해볼까요? 바이킹 시대의 출현은 단일한 사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인구 통계적, 기술적 요인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793년 린디스판에서 일어난 유명한 공격 이전에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노르웨이인, 덴마크인, 스웨덴인, 부족 사회와 신생 왕국에서 살았으며 종종 내부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그들은 농부, 어부, 장인, 숙련된 선원이었습니다. 바이킹이 확장을 시작한 초기의 원동력은 대체로 스칸디나비아 농경지의 상대적 인구 과잉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가문의 엄격한 위계 질서에서 벗어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젊은 귀족들의 부와 명예 추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해군 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 바이킹발 또는 용선과 크나르, 상선은 당시 북유럽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조선 기술을 증명합니다. 바이킹 선박은 넓은 바다에서 빠르고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흘수가 야타 강을 거슬러 깊숙이 항해하여 적의 땅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 기습 공격 능력, 강의 기동성이 결합되어 서유럽의 해안 방어선은 초기 공격에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유럽 대륙과 영국 제도에서는 왕국들이 분열되거나 상대적으로 약해서 수도원과 같이 부유하지만 방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목표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예배센터는 금, 은, 사본 등의 보물을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지식의 파괴나 약탈은 상징적이고 물질적인 타격을 의미했습니다. 초기 항해에서 얻은 부와 물품은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 역할을 했습니다. 성공은 더 큰 탐험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성공적인 바이킹 지도자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바이킹에 대한 가장 뚜렷한 이미지는 도끼를 휘두르는 전사의 이미지인데, 이는 그들의 약탈을 통해 만들어진 명성입니다. 린디스판 습격 이후 공격 빈도와 규모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단순한 해적 행위에서 정치적, 영토적 목적을 가진 조직적 군사 작전으로 진화했습니다. 덴마크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국에서는 865년에 도착한 데이교도 함대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정복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바르 4세와 할프단과 같은 지도자의 지휘 아래 바이킹은 앵글로색슨 7왕조를 해체하고 노섬브리아, 동앵글리아, 머시아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오직 엘프레드 대왕이 통치하던 웨식스 왕국만이 성공적으로 저항했습니다. 878년 웨드모어 조약은 영국 분할을 공식화하여 대인로, 덴마크의 법적, 정치적 통제를 받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이 정착은 군사적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이킹 정착민들이 이곳에 통합되면서 그들의 법률, 관습, 언어가 영국 문화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바이킹들이 센강, 루아르강, 가론강 등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주요 도시들을 포위했는데, 그 중에는 885년에서 886년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파리 포위전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바이킹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은 911년에 나왔습니다. 당시 샤를 심플 왕은 바이킹 지도자 롤로에게 노르망디, 북유럽인의 땅가 될 영토의 일부를 하사했습니다. 롤로와 그의 후손인 노르만족은 기독교와 프랑스어를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동화되었지만, 바이킹의 군사적 대담함과 조직 능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세기 반 후인 1066년에 바이킹의 후손들이 영국을 정복하면서 앵글로색슨 시대는 종식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인들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셰틀랜드 제도, 오크니 제도, 헤브리디스 제도, 맨섬을 식민지화하고 농업, 무역, 해적 활동의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더블린과 같은 정착지를 둔 해상 왕국을 건설했는데, 더블린은 아일랜드에서 바이킹의 권력과 무역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 또는 바랑기아인들은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드네프르 강과 볼가 강 등
동유럽의 강을 따라 항해하며 발트해와 비잔틴 제국, 무슬림 칼리프국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키이우와 노브고로드와 같은 최초의 슬라브 정치 단체가 된 요새화된 무역소를 건설했습니다. 네스토르 연대기는 바랑기아의 지도자 류리크가 슬라브족을 통치하도록 초대받아 키예프 루스의 기초를 마련하고 러시아 국가의 전신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랑기아인들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비잔틴 황제의 바랑기아 경비대에서 전개 용병으로 복무했는데, 이 부대는 충성심과 사나움으로 유명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바이킹 전사 에인헤랴르그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층적 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의 모습이 존재했다. 베르세르크 전투 중에 분노의 황홀경에 빠졌다고 여겨지는 전사들과 야할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남자. 전쟁은 계절적 활동이었으며 종종 여름철에는 족장휘에서 자유민들이 뭉쳐버리고 겨울에는 농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 무리의 규율과 조직력, 그리고 우수한 무기, 단철검, 사슬 갑옷, 원형 방패 등은 초기 교전에서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폭력 외에도 바이킹은 뛰어난 탐험가이자 무역상이기도 했습니다. 무역은 그의 탐험의 활력소였습니다. 사치품, 이슬람 은, 비잔틴 실크, 향신료과 전략적 자원, 노예, 모피, 목재 옷기에 대한 수요로 인해 북방구 전역에 걸쳐 무역로가 개발되었습니다. 덴마크의 헤데비, 스웨덴의 비르카, 노르웨이의 카우팡과 같은 주요 정착지는 그린란드에서 바그다드까지 뻗어있는 무역망의 거점으로 번성했습니다. 바이킹은 중개자 역할을 하여 북쪽과 동쪽에서 온 상품, 호박, 담비모피, 바다코끼리 상가, 노예를 운반하고 그 대가로 은, 동전, 고급 직물, 무기를 받았습니다. 동쪽 경로를 통해 얻은 이슬람 은은 바이킹 시대의 대부분 동안 부와 통화의 주요 형태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아랍 동전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은 그들의 무역 접촉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말없이 증명해 줍니다. 바이킹의 탐험은 북대서양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인구 과잉, 내부 정치적 갈등, 새로운 목초지 탐색 등으로 인해 노르웨이인들은 점점 더 서쪽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최초의 위대한 발견이자 식민지였습니다. 870년부터 하랄드 페어헤어와 같은 왕들의 권위가 커지는 것을 피해 이주해온 사람들이 아이슬란드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것을 창조했습니다. 알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는 복잡하고 분산화된 법적 구조를 갖춘 아이슬란드 연방을 통치하는 입법 및 사법기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색 기러기, 회색 거위의 법칙, 구전으로 전해지고 나중에 기록된 아이슬란드 사가는 바이킹의 삶, 족보, 사고방식에 대한 지식의 주요 원천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부터 탐험이 계속되었습니다. 살인죄로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된 에릭 더 레드는 서기 985년경에 그린란드를 발견하고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린란드의 동쪽과 서쪽 정착지는 약 500년 동안 지속된 바이킹 공동체였으며 농업, 목축, 바다코끼리, 사냥을 불안정하게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도 유럽과 귀중한 상아를 거래했습니다. 탐험의 정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북미 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린란드 사가와 붉은 에릭 사가에 따르면 붉은 에릭의 아들 레이프 에릭스는 서쪽으로 항해하여 빈란드라는 땅을 발견했는데,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이곳을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랑스 오 메도우즈와 동일시했으며 노르드인 정착지의 흔적이 틀림없이 남아있는 유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빈란드의 정착은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단명했지만 스크렐링, 그리고 권력의 중심지와의 거리를 고려하면 바이킹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보다 약 500년 앞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바이킹 시대는 노르드 이교도와 기독교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전했습니다. 바이킹의 정신, 특히 전쟁에서의 두려움 없는 모습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신화와 운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북유럽 이교도는 통일된 성서를 갖춘 독단적인 종교가 아니었지만 자연과 전쟁에 깊이 뿌리를 둔 신화, 의식, 신앙의 집합체였습니다. 북유럽 신화에 따르면 우주는 9개의 세계로 나뉘었고 우주의 물풀의 나무 이그드라실에 의해 통합되었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미드가르드였습니다. 아스가르드는 에시르 신들의 고향이었고 바나하임은 바니르 신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주요 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딘, 모든 것의 아버지, 전쟁, 지혜, 시, 마법의 신. 오딘은 복잡한 신으로 종종 전투의 황홀함과 숨겨진 지식과 연관됩니다. 그는 발키리들이 전사한 전사들을 모아놓은 거대한 홀인 발할레에서 통치했습니다. 에인헤리아르, 토르, 천둥의 신, 미드가르드의 수호자이며 일반 대중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의 망치인 멸리르는 거인에 대한 힘과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요툰, 프레야, 사랑, 다산, 전쟁, 마법의 여신, 세이드, 프레이르, 다산, 비, 햇빛의 신. 바이킹 생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오를로그, 목적지 또는 목적지 레이어, 및 해밀, 싸움. 각 개인의 삶은 운명의 실을 이그드라실 상이슬게 엮어놓은 노른들에 의해 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 운명은 미리 결정되어 있지만 그것에 직면하는 방식은 해밀에 달려 있습니다. 전투에서 용감하게 죽는 것은 발할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불가피성을 초월하는 명예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용기와 영원한 명예에 대한 강조는 전투에서의 사나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끝 또는 라그나로크, 그것은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이, 로키와 거인들이 이끄는 혼돈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세상은 파괴된 후 다시 태어나는데 이는 파괴와 재생의 순환으로 자연의 순환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장례식은 내세에 대한 믿음을 반영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종종 물건과 재물, 때로는 노예나 동물 포함을 실은 배에 묻혀 죽은 사람이 사후세계로 가는 다리인 갸르라르부르를 건너도록 했습니다. 오세베르그 선박과 고크스타드 선박의 발견은 이러한 의식과 목조 조각에 대한 바이킹의 예술적 숙련도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바이킹 시대의 쇠퇴는 점진적인 동화, 종교적 개종, 권력 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바이킹 무리가 정착하여 지배 엘리트가 되면서 노르망디, 데인로, 키에프 루스처럼 그들의 관심사는 약탈에서 안정과 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그 시대 말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빠르거나 균일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기독교를 유럽에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의 종교로 여겼던 엘리트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조 간의 결혼과 정치적 동맹이 역할을 했습니다. 덴마크의 하랄 블루투스 왕, 옐링에 있는 그의 기념비에는 덴마크인을 개종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김과 노르웨이의 올라프 2세, 성 올라프와 같은 인물들은 새로운 신앙을 강제로 강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화로 인해 스칸디나비아는 유럽의 문화와 정치권에 통합되었습니다. 교구가 설립되고 교회가 건축되었으며 사회구조는 초기 봉건 모델로 옮겨갔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정치적 통합은 바이킹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하랄, 하르드라다,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강력한 군주 아래 통일 왕국이 형성되면서 소규모 습격의 오랜 관습은 종식되었습니다. 이 왕들은 북유럽의 군사력을 종종 기독교 세계의 이름으로 내부 전쟁이나 더 크고 전통적인 외부 전쟁에 쏟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이킹 시대의 종말로 언급되는 사건은 1966년 스탠포드 브리지 전투입니다. 그곳에서 바이킹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노르웨이 왕 하랄 하르드라다가 영국의 왕 헤럴드 고드윈슨에게 패배하여 살해당했습니다. 3주 후 롤로의 동화된 후손인 정보광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면서 노르만족의 힘이 더 이상 이교도의 습격을 통해 나타나지 않고 조직적이고 기독교화된 세력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이킹 시대는 세계 역사에 부인할 수 없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면 연구에 따르면 영국 제도와 북대서양의 인구는 상당히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학적으로 현대 영어는 일상어를 포함하여 고대 노르드어 차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카이, 하늘, 테이크, 가져가다, 펠로우, 동반자, 그리고 로, 법, 로 끝나는 지명, 바이, 도시, 또는 소프, 마을, 은, 영국의 고대 덴마크 정착지를 가리킵니다. 예술적으로 보면
우르네스 스타일과 다른 바이킹 예술 스타일, 목각, 금속 가공은 독특한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아이슬란드 연방이라는 법률 시스템은 중앙 집권적 행정부가 없는 통치 방식에 주목할 만한 정치적 실험이었습니다. 결국 바이킹의 이야기는 필요성, 야망, 해군력의 우월성에 이끌려 지리적,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유럽 지도를 변형하고 국가를 건국하고 무역로를 개척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풍부한 영감의 원천을 제공하는 신화와 사가를 남겼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한 야만인이 아니라 전사, 탐험가, 상인이자 그들만의 강력한 시대를 만든 건축가였음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바이킹에 대한 연구는 사가, 고고학, 유전자 분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약탈자의 일방적인 이미지에 도전하여 영광, 부, 정착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끊임없이 모색했던 복잡하고 계층화된 사회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바이킹 사회는 혼란과 전쟁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에다 시에 묘사된 바와 같이 주로 세 가지 계층으로 나뉘었습니다. 리그르, 그트랄, 노예, 칼, 자유인 또는 농민, 및 얄, 귀족. 그트랄 그들은 주로 습격이나 출생을 통해 획득한 경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리가 없었고 사고팔거나 도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이킹의 노예제도는 인종적 노예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노예제도였으며 이론적으로는 노예는 돈을 주고 자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극할 그들은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지주, 농부, 장인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정대의 대부분을 구성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농장 관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어, 이는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단위였습니다. 자유의 여인, 후스프루. 바이킹 사회에서는 가장이 상당한 권한을 누렸으며 재정과 집 열쇠를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상속받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 얄 그들은 전사 귀족이자 대지주이자 함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습격을 조직하고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유지했으며 종종 직함을 놓고 싸웠습니다. 쿵, 레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법은 구두로 전달되었고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팅, 의회와 법정 역할을 하는 자유인들의 집회. 그 팅 사회적 응집력, 혈연 분쟁 해결, 법률 제정, 사건 재판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바이킹의 정의는 금전적 보상에 기초했습니다. 베르겔드, 끝없는 피해 복수극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킹은 뛰어난 장인이었는데 특히 목공, 금속 가공, 직물 가공에 뛰어났습니다. 그의 예술은 복잡하게 얽힌 디자인이 특징이며 종종 환상적인 동물과 신화 속 존재를 묘사합니다. 이러한 동물적인 스타일은 여러 단계, 오세베르그, 보레, 옐링, 마멘, 린게리케, 우르네스를 거쳐 발전했으며 이는 그 시대의 연대기를 나타냅니다. 바이킹 예술은 장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야기적이고 기능적인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룬스톤은 아마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예술적 증거일 것입니다. 이 돌들은 묘비가 아니라 전사나 탐험가로서 해외에서 죽은 친척들을 기리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궁정 시인이 쓴 룬 문자 비문은 종종 다음과 같습니다. 스칼드 그들은 용맹한 업적과 여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금세공과 대장간 기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바이킹 검은 명성 있는 무기였으며 종종 대륙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유명한 울프베르흐트 검 등. 하지만 자루와 칼집은 현지에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브로치 토크, 팔찌와 같은 은이나 금으로 만든 보석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착용 가능한 부의 형태이자 지불 수단이었으며 거래 중에 종종 조각조각 핵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애은 거래는 단순히 동전 주조가 아닌 은의 무게에 기반을 둔 통화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이킹의 패권은 바다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배 설계는 그 자체로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그 롱쉽 주로 전쟁과 신속한 탐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길고 좁고 대칭적인 배였으며 돛과 노를 이용해 추진했고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앞서 언급한 얕은 흘수였는데 덕분에 모래톱을 미끄러져 지나가고 해변에 바로 정박하거나 항구나 기반 시설이 필요 없이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극복할 수 없는 전술적 기습 이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는 좁은 수로나 공격 기동 시에 매우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그 크나르스 더 넓고 깊은 수로는 무역과 정착민과 가축의 장거리 수송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사각형 돛에 더 많이 의존했습니다. 해전에서 바이킹은 종종 배를 서로 활처럼 묶어 안정적인 전투 플랫폼을 만들고 일종의 떠다니는 요새를 만들어 적과 근접전을 벌였습니다. 육지에서는 가장 흔한 형태는 방패벽이었습니다. 스킬드부르크, 전사들이 팔꿈치를 맞대고 방패를 겹쳐서 배치하는 강력한 방어 및 공격 전술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의 속도와 초기 돌격의 맹렬함은 종종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 주도됩니다. 베르세르크, 그들은 덜 훈련된 상대의 대형을 깨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이킹의 영향은 역설적이었습니다.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초기 아일랜드의 수도원 제도를 파괴하고 앵글로색슨 왕국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유럽 경제를 되살리는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정치 실체를 세웠습니다. 대략 8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바이킹 시대는 단순히 약탈과 약탈의 시대가 아니라 탐험, 무역, 정착, 문화적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얽힌 시대였으며 이로 인해 유럽의 모습이 재편되었습니다. 도끼를 든 피에 굶주린 전사의 대중적 이미지는 고고학과 언어학 덕분에 더욱 섬세한 감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이킹, 그는 강력한 전사였을 뿐만 아니라 영리한 상인이자 인내심 있는 개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북유럽 민족의 영향력은 러시아 대초원에서 북미 해안까지 퍼져나갔으며 현대 정치, 법률, 언어, 상상력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이킹 시대가 시작된 계기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입니다. 제한된 요인에는 스칸디나비아의 인구 과잉, 새로운 무역로와 부의 탐색, 특히 해군 기술의 개선이 포함됩니다. 크나르, 상선과 롱쉽, 드라카르와 영국 제도의 수도원 중심지에서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를 끌어들인 것. 예를 들어 793년에 있었던 린디스판 습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롱쉽은 흘수가 얕고 기동성이 뛰어나 바이킹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본토 깊숙이 침투하여 전통적인 해안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초기의 침입은 곧 점령과 식민지화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제도에서는 9세기의 대이교도 군대가 앵글로색슨 왕국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바이킹들은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북유럽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데인로, 덴마크의 법률과 관습이 지배하던 영국의 동부와 북부 지역, 이는 단순한 군사적 공백기가 아니라 북유럽의 법률 문화가 깊이 주입된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데인로의 관습은 지역 배심원 제도의 사용을 강조했는데 이 제도는 이후 영국 관습법의 발전에 근본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노르드어 어휘는 고대 영어에도 침투하여 수천 개의 일상 단어, 예, 스카이, 스킬, 기브, 테이크, 이 합성 과정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대한 크누트, 덴마크에서 1916년부터 북해 제국에서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의 왕좌를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독교도이자 통찰력 있는 통치자였던 크누트는 정복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앵글로색슨과 덴마크의 법에 따라 존중을 받으며 통치했습니다. 카누트가 데인로 지역에 가져온 평화와 안정은 무역과 평화로운 동화를 촉진했고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체계적인 통치의 악순환을 열었습니다. 그의 통치와 그의 바이킹 선조와 후계자들의 통치는 영국의 법률과 행정이 앵글로 노르드 종합에서 발전하도록 보장했으며 이는 이후 노르만 개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바이킹의 힘을 동화시키고 투사하는 데 가장 성공한 집단은 역설적이게도 언어적 뿌리를 가장 빨리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르만족, 원래는 10세기에 롤로의 지휘 아래 프랑스 북부에 정착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바이킹이었던 노르만족은 프랑스 문화의 언어, 종교, 그리고 많은 관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해자와 해자로 둘러싸인 성을 건설하고 행정 및 조직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 드러난 그들의 강력한 군사 정신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1066년 정보광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한 후 노르만족은 풍경, 귀족 제도, 영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영국을 넘어 그들의 영향력은 지중해,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 오트빌 왕조 포함의 왕국을 건설했고 중동의 십자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르만족은 바이킹의 강인함과 적응력을 구현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들의 탐험심과 전사 정신을 봉건적이고 기독교적인 맥락으로 옮겼습니다. 동시에 동쪽에서는 스웨덴 바이킹으로 알려진 바랑기아인 루스인들은 동유럽의 광활한 숲을 통과하는 강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발트해와 비잔틴 제국 그리고 이슬람 세계를 연결하는 무역 중심지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 키예프 루스 류리크와 같은 바랑기아 지도자들에 의해 건국되어 광대한 영토를 통합했습니다. 원래 지도부는 북유럽계였지만 인구와 문화는 슬라브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자들의 무역과 통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같은 미래 국가의 씨앗이 되었으며 먼 지역에서 국가 형성을 촉진하는 바이킹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린란드의 바이킹 정착지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한 코다 바이킹 시대의 탐험적 충동과 맞닿아 있으며 북유럽의 야망이 자연 세계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시점을 나타냅니다. 10세기 말 살인죄로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된 카리스마 넘치고 교활한 에릭 더 레드가 정착민들을 이끌고 얼음으로 뒤덮인 그린란드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정착민을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으로 그 땅에 그린랜드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지역사회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두 개의 주요 정착지가 생겨났습니다. 동부 정착지 이아이스트리 바이기 키디와 서부 정착지 브이에스트리 바이기 지디입니다. 거의 5세기 동안 이 정착민들은 북극 땅에 매달려 생활 방식을 유지했는데 그 생활 방식은 전통적인 북유럽 문화와 오늘날보다 온화하긴 했지만 끊임없이 극단적인 기후에 적응해야 했던 적응 방식이 위태롭게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바이킹 그린란드의 삶은 신중하게 조정된 자급 경제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식량과 경제적 기반은 양과 염소 떼에 달려 있었는데 짧은 여름 동안 해안 초원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물가의 사냥과 그보다는 덜하지만 낚시가 그들의 식단을 보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부 세계와 교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다코끼리, 산가의 수출이었습니다. 바다코끼리 산가는 북극곰 가죽과 살아있는 매와 함께 유럽과의 주요 교환 수단이었으며 이를 통해 철, 목재, 곡물, 사치품과 같은 필수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서양 무역에 대한 이러한 의존성은 그 번영이 유럽 시장의 역학과 해상 상황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이후 환경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합쳐지면서 정착지의 취약한 기반이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빙하기는 느리지만 멈출 수 없는 냉각을 시작했으며 북대서양의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거세졌으며 빙하가 확장되면서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로 가는 해상 교통로가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가축을 위한 목초지가 줄어들면서 농업 수확량이 감소했고 사냥도 덜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유럽에서 바다코끼리 산계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더욱 이국적이고 풍부한 코끼리, 산가가 아프리카에서 다른 무역로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 정착민들은 주요 수출품을 잃은 뒤 경제적 함정에 빠졌습니다. 고립된 채 노르웨이 왕실의 지원은 산발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알려진 선박이 도착한 것은 1410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면서 정착촌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건강이 악화되고 가축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해양 자원을 소비하는 식습관이 변화하여 전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부 정착민에 대한 가장 최근의 기록은 15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결국 사라진 것은 기후 역사와 사회학에 가려진 미스터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기아, 도움을 구하는 마지막 항해의 실패, 심지어 남쪽으로 확장하고 있었고 북극 환경에서 생존하기에 훨씬 더 적합한 이누이트, 툴레족과의 마지막 충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적대적인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이누이트의 생존 기술을 통합하고 배우지 못한 노르스 사회의 무능력은 바이킹 시대의 전환점을 강조합니다.
무한한 확장은 극복할 수 없는 지리와 기후의 한계로 대체되었습니다. 바이킹의 야망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 바이킹 시대는 강력한 문화적 신화가 되었습니다. 오페라와 문학을 통해 대중화된 19세기의 낭만적 비전은 상징적인 뿔 달린 헬멧과 같은 부정확한 묘사로 대체되었지만 이제는 더 미묘한 감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현대 연구는 최첨단 고고학, 언어학, 아이슬란드사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더욱 완벽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현대인의 상상력 속에서 바이킹은 대담함, 자유로운 움직임, 회복력, 불굴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유럽 역사 속의 피비린내 나는 한 장이 아니라 칼 전쟁, 노무역과 탐험, 그리고 끊임없는 추구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삶과 기억 속에서 지속적인 명성과 구별을 얻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